애프터 니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4주 만에 니드 네 번째 시간이 있었고요.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격주 수요일로 제가 니드 인디고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여러분 학생들께서 이 스승의 날이라고 또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뭐 이거 좀 화면에 나오나요? 이렇게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다양한 메시지를 저한테 또 담아 주셔가지고 뭐 항민 교수님 없으면 죽는다는데 뭐 죽긴 뭘 죽어. 뭐 갖은 아부와 그 좋은 말들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진심이 담긴 글들 많이 제가 읽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감사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감사한 거야 했더니 사이버대학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적극적 소통하며 진심 어린 조언과 사려 깊은 가르침을 주셨기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상장을 참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상장은 또 처음 받아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5월이어서 여러분들 이런 행사도 준비해 주시고 좀 얼떨떨한 마음에 니드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중요한 이야기는 어제의 이제 주인공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뭐 그리스의 자연주의 철학, 그러니까 자연 철학,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소크라테스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뭐 지리적 여건, 그리고 그리스 특유의 문화적 그 배경으로 자연 철학이 발생을 해서 인간의 근원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물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탈레스로부터 뭐 아낙시만드로스까지 정말 많은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런 자연 철학의 관심들을 이제 인간에게로 돌린 철학자가 바로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전쟁에 참여했던 그의 경험을 계기로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인간의 성찰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던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그 소크라테스의 삶에 이어서 이제 어제는 플라톤의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가 플라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 스스로도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굉장히 외모도 훌륭하고 말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소크라테스를 만나고 나서 소크라테스에게 흠뻑 반해서 이제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플라톤 나이 20살에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의 행적도 이렇게 서술하고 굉장히 글도 잘 썼기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엄친아였습니다. 그의 글 실력을 소크라테스의 일생과 그의 말들을 이제 기록하는 데 바쳤거든요. 그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그 책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소크라테스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한 8년 정도, 그러니까 플라톤이 28살 되던 해 소크라테스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때 플라톤은 크게 아테네에 실망을 하고 또 충격을 받고 아테네를 떠나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지역,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방 이런 등등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익히게 되고 이제 40이 되던 해에 돌아와서 이제 드디어 그가 쌓은 여러 가지 소양들을 즉 소크라테스로부터 받은 그리고 그 스스로 공부한 것들을 아테네에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아테네 학당이라는 아카데미아라는 그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기하학과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기하학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플라톤은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기하학에 굉장히 능했고 기하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학교 아카데미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현관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 문을 들어서지 말지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하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복잡한 과학이나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도형 또 선분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거기서로부터 이제 기하 도형도 나오게 되고 우리는 그 기하 도형에 근거한 모던 디자인의 어떤 교육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 시대에 출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플라톤은 그때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만 교육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명한 그의 지필도 하기 시작합니다. 플라톤은 글을 굉장히 잘 썼기 때문에 저서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35권 정도의 저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소크라테스의 주로 말을 받아 적은 대화편이 중심이었고, 그래서 뭐 파이돈, 파이드로스, 뭐 소크라테스의 변명, 향연 이런 책들이었다면 이제 말기에는 그의 생각들을 지필하는 국가 같은 역작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래서 리퍼블릭 또는 이제 폴리티아라고 불리우는 다음 사진 책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책에서 이제 플라톤은 그가 서양사에 끼친 정말 많은 철학적 사상 체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국가라는 제목에서 보았듯이 주로 이제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 수호자, 그리고 국민들이 해야 할 세 가지 덕목을 강조를 하고요. 그것은 바로 지혜, 용기, 그리고 지혜, 용기,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지혜를, 수호자는 용기를, 그리고 국민들은 절제 정신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철인 통치를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민중의 재판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민주주의의 개념일 수도 있는데, 우매한 국민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통치자가 통치를,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어떤 마인드를 가진 철인, 이 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철인은 철인 3종 경기의 철인이 아니라 철학의 철자 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또 올바른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져 나가야 하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 중요한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데아 이론이고요. 그 이데아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요. 자, 플라톤은 이 모든 세상은 진짜와 가짜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그런 가상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알고는 있는데, 이미 2500년 전에 이 플라톤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가짜 세계이고 어딘가에 진짜 세계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데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데아 라는 세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데아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또는 모든 사물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데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개념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개념에 의해서 실제 사물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물을 묘사하는 예술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멋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동굴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묶여 있고요. 이 사람들은 무언가 그림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모형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 뒤에는 그 그림자를 비추는 횃불이 있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서 빛에 의해서 맺혀진 상의 결과만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허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 진짜는 어디 있느냐? 밖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굴 밖으로 나가면 태양이 있고, 그 태양에 의해서 보여지는 또는 그 태양에 의해서 자라난 자연이 있고요. 또 그 자연에 의해서 생성된 모든 만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만물들은 태양에 의해서 그림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가서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데, 우리는 여기로 나가려 하지 않고 이 안에서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굴 밖의 세상을 우리는 플라톤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굴 안에 있는 세상을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이 정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들, 태양에 의해서 진짜로 존재하는 것들을 봐야 하고, 결국 처음에는 나가서 어두운 동굴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갔으니까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그림자도 보이고 실제 사물도 보이고 궁극적으로 태양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나갔다가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가면 처음에는 눈이 적응을 못했다가 점점 밝은 세상을 보게 되고, 심지어 태양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진짜 세계, 가짜 세계,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것, 또 속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이론이고 놀라운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음 그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아름다운 것은 그 물체나 사람이나 실제로 그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아름다움이라는 이데아에 의해서 우리 머릿속에는 아름다운 것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소 모호하고 애매하고 좀 아리송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생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장 위에 아름다움이란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거는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이성으로만 느껴지는 어떤 궁극의 세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점이라는 거 과연 얼마나 작아야 점입니까? 아무리 작은 점도 현미경으로 보면 넓은 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는 점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거예요. 개념 위에 이데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 작은 걸 봤을 때 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두가 점이라고 공유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데아나 컨셉이라는 관념이라는 걸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란 이데아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정의낼 수 있다. 여기선 form of beauty고 컨셉 오브 뷰티로 되어 있죠. 컨셉, 그러니까 관념, 개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실제로 individual beautiful entity, entity는 주체, 객체란 뜻이에요. 각각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도자기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떤 여인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어떤 자연이나 꽃이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객체들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이 두 단계 때문인 것이고요. 이제 가장 아래쪽에 그것들을 모사한 그리고 여기 보면 이미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제한 예술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데아의 어떤 단계에서는 그리고 관념의 단계에서는 또 플라톤이 말한 세상의 단계에서는 예술은 가장 밑에 있는 단계였어요. 어떤 것들을 모방하고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진짜 아름다움은 이데아에 있는 것이고 그런 관념이 있는 것이고 실제하는 물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복제한 예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플라톤의 미학을 좀 살펴보면 예술은 단지 모방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술품을 보고 아름다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이데아를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을 진짜 세계와 가짜 세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정말로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이데아를 추구해야 한다. 이 이데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물이나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 착함의 이데아도 있고요. 인간성의 이데아, 모든 것에 이데아가 있는 겁니다. 궁극의 선이라고 보고 그 이데아 중에 최고의 이데아는 뭐 선의 이데아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궁극적인 이데아라고 봐서 이 얘기는 어제도 안 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네. 플라톤의 이론이 그렇다. 그것을 이제 국가라는 책에서 이상적인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이데아를 추구해야 하고 뭐 사람들이 선을 추구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국가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이데아론 덕분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제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 뭐 세상은 무엇이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냐 진정한 이데아는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 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든 헤겔이든 또 비트겐슈타인이든 그 이후에 모든 철학자들이 이 이데아의 세계, 플라톤이 나눠놨던 현실과 이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틀은 플라톤이 다 만들었다. 그래서 흑과 백의 어떤 생각의 체계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독 니체만이 이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고 다른 이야기를 했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지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뭐 그 책을 준비를 안 했네. 저기 있습니다. 일단 축소해놓고 카메라 안 잡았습니다. 중요한 책인데.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 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라는 책을 제가 어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술이 아니다. 미국의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인 것 같은데 메리안 스타니스제프스키라는 미국 미술 사학자예요. 아주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 어제 또 이 얘기를 안 했네.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 저자인데 공간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이 파워 오브 디스플레이를 꼭 봐야 됩니다.
20세기 전시 문화와 공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쓰신 분인데 이제 모마에서도 큐레이터로 활동도 하고 여러 전시도 관장하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죠. 즉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술품들은 과연 뭐가 진짜 우리가 예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짜로 예술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확대가 됐어요? 사진이? 오케이. 내가 이 작품은 미술이 아니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입니다. 누구나 이 성당에 가서 거의 한 2-3시간을 기다려가지고 보는 그림인데요. 이것이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과 견주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예술품들에 대해서 미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주요 컷만 가져왔는데요. 뭐 피라미드라든가 와토의 그림이라든가 또 모나리자의 그림 같은 것들을 미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의 미술 피카소라든가 또 마르셀 디샹 줄여주세요. 잠시만요. 확대 안 해도 돼. 네. 피카소, 또 디샹, 몬드리안. 그리고 몬드리안, 그리고 잭슨 폴록 같은 현대 미술들.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창조력, 화가들이 어떤 창조력을 동원해서 만든 그런 그림들이 진정한 예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렇게 단순히 재현을 하고 모방을 하고 있던 사실만을 기록했던 그런 예술들은 진정한 예술이 아니다. 작가가 자신만의 생각으로 새롭게 무언가를 재해석해서 표현하는 것이 진짜 예술이고 진짜 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물론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가진 대가들이고 화가들이고 작품들이었지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봤을 때 창조력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디자인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20세기에 등장한 현대 미술들이 훨씬 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 각각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모나리자와 수염난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등장한 사진이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이것이 미술이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책에서. 이것이 미술.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뭐 아트라고 되어 있고 그냥 막 글만 쓰여져 있는데 아트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은 사전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념 미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예술이라는 것을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나 다빈치의 그림 또는 피카소의 뭐 그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아트라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뭐가 떠오르세요? 플라톤의 이데아가 떠오릅니다. 바로 플라톤이 이야기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궁극적인 어떤 개념들, 우리가 머릿속에 아트라고 알고 있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트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세프 코스스라는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는 이러한 개념만 가지고 예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들을 보면 그냥 단어를 마치 이데아를 설명하듯이 단어의 뜻만 설명해 놓고 이거를 액자로 만들어서 미술관에 걸어놨어요. 굉장히 좀 황당하기도 한데 그러나 개념 미술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이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예술 작품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하고 근원에 대해서 알면서 이런 네네 쉬리 네 아유 너는 가만히 있어도 돼. 네. 아이 참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 네 쉬리가 지금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쇼츠 한 편 나왔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술관이나 뭐 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상한 작품들을 보게 되거든요. 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처럼 멍하니 있거나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아는 척하면서 지나가면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들을 봤을 때 정답이 아니라 나도 뭔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철학과 예술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리드에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조셉 코스스의 또 다른 그림입니다. 또 다른 작품이에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의자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의자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이게 작품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좀만 조용해 주세요. 네. 코스스 아니면 플라톤에 의하면 이 의자는 실제 물건입니다. 중간에 있었던. 그리고 여기는 사진. 그러니까 이 의자를 모방한 맨 밑단계의 이미테이션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윗단계, 아까 말한 컨셉이나 이데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한 이 사물의 이 세상의 네 가지 단계를 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작품인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이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철학적 생각을 이해한다면 과연 이 중에서 진짜 의자는 무엇인가? 아까 플라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가 가짜이고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했어요. 모든 이데아의 관념만 존재하는 세계. 그러니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진짜는 뭐고 가장 가짜는 뭔지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컨셉추얼 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트. 네. 요거는 제목이 관념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거의 제목은 의자. 하나 또는 세 개의 의자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의자가 하나지만 세 개의 의자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생각을 통해서 플라톤의 사상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디자인도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왜 이렇게 확대가 돼 있지? 네. 좀 더 크게. 영국의 철학사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우리가 이제 백두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도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리고 그 스스로도 명언들을 많이 남겼고 화이트헤드의 명언만 찾아봐도 굉장히 많은 좋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양 미술이나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모든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이 각주라는 것은 어떤 글에 대한 아주 작은 설명들, 또 어떤 댓글, 뭐 이런 정도로만 알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톤이 이제 처음으로 진짜와 가짜, 이런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 세상은 진짜라는 것과 가짜라는 세계로 나눠져 있다. 어제 뭐 우리가 영화 얘기했었는데, 매트릭스, 또 아일랜드, 트루먼쇼 이런 영화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아주 보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영화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경험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가짜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플라톤이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판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 다양한 철학자들이 이제 그 진짜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쇼펜하우어는 진짜 세계는 의지와 표상이라는 것이다. 의지가 바로 진짜 세계고 표상은 가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겔도 그랬고 칸트도 그랬고 비트겐슈타인도 그랬고 뭐 언어다. 시간이다. 뭐 기호다. 뭐 물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만 변했지 결국은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이 이분법적인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모든 전통은 플라톤이 세워놓은 각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유독 니체만이 그 판을 뒤엎은 건데 나중에 니체는 굉장히 흥미롭게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플라톤이 그만큼 이 철학 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아주 선구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어제 강조드렸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 사진이 있어요. 네, 어제 여러분들께 숙제를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그림만 보여드리고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이 그림의 제목은 여기 프랑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보면 사인이 보이는데 마그리트의 그림이에요. 초현실주의 마그리트. 자, 마그리트는 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여기다 이런 글을 써놨을까요?
플라톤이 이야기한 그런 이데아라는 개념들이 단순히 그 사람의 국가라는 책에서만 쓰여지고 학자들만 읽는 그런 글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있는 화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가들은 그림만 그리고 물감을 잘 다루는 화가나 기술자들이 절대 아닙니다. 피카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남과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후대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디자인에서 말하는 몬드리안, 간디인스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전시장에서 단순히 특이한 그림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유명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숨겨진 그림들을 잘 보고 의미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왜 파이프가 아닐까? 이 파이프 그림은 진짜 파이프가 아니라서 파이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여기는 그럼 왜 파이프가 아니라고 글을 써놓은 거죠? 그림은 어떤 파이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인가요?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어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미술관에서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또는 이런 어떤 디자인 작품을 봤을 때 스스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죠.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내공이 있는 그림들을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이 그림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미셸 푸코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은 또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셸 푸코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기 책 있지. 다 있으시네. 가운데 하얀색. 오른쪽에. 오른쪽이요? 네, 흰색에 빨간 글씨. 가운데 하얀 더 오른쪽으로 쭉쭉쭉. 이거?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책도 있어요. 누가 썼냐? 미셸 푸코가 썼습니다. 이 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글을 쓴 거예요. 그림 하나 없어요. 이 정도로 철학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년 2학기 때 요거에 대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 미셸 푸코와 함께 이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또 마그리트, 미셸 푸코, 플라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3인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명이 만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마무리를 했고 이제 다음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진리는 하늘에 있다라고 한 플라톤을 반박한 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과 반대로 모든 것들은 땅에 있고 실제 사물 속에 있다라고 플라톤을 반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흙과 백의 싸움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니드 후기 우리 고정 멤버 우리 또 명준군 나와 있는데 어제 강의 어땠습니까? 네. 한 달 만에 리드를 참여하게 돼서 네. 이제 또 저희 리드 멤버가 한 명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멤버들끼리 조율할 부분들도 아직 많고 그래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버벅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리드 준비가 잘 됐고 좀 수월하게 준비가 돼서 한 달 만인데도 뭐 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잘 열렸고 진행이 됐고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교수님께서 이벤트 이야기 하셨듯이 학우분들이 여러 이벤트 준비해 주셔서 평소보다 조금 더 기억에 남는 리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요? 네. 내가 원한 건 이제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상 네. 명준군이 이제 지금 20대 초반이거든요.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이렇게 20대 초반 네. 제가 볼 때는 어린 학생들이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저는 사실 20대 초반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이데아라는 개념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플라톤이 주장한 이론인지에 대해서도 몰랐고 이데아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몰랐고 그냥 뭐 단순히 좀 이상적인 세계 뭐 예를 들면 유토피아라든가 그런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지 이데아가 어떤 느낌인지 아까 그 동굴 속의 사람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런 것으로 표현한 것이 이데아의 뜻이며 진짜 세상은 바깥에 있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말 많은 미디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이데아를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찾으려면은 그
그것이 또 21세기의 새로운 노화의 방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21세기 새로 노화의 방주. 네, 좋습니다. 과연 뭐라 하죠? 모세의 기적? 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모세의 기적은 누가 이끌 것인지. 갑자기 노화의 방주에서 왜 모세의 기적을 봤어? 이 디지털의 홍수라는 이 물을 누가 열고 누가 것이냐.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노화의 방주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그럼 누가 과연 그 쓰시죠. 방주에 탈 것인가? 네. 네. 그거를 쓰시죠, 그럼. 하여튼 좋습니다. 네. 우리 저기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민, 어제 이데아 이야기 어땠어요? 마이크가 안 잡히는데요. 그냥 얘기해봐. 나만 들어도 돼. 아, 카메라는 되게 궁금해요. 그냥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사실 어려운 거는 맞는 거지만. 쪽인데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거 이제 약간 예시를 들어주시니까 사실 영화를 그거 중에 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도 없어요. 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쯤 봐도 이제 한 번 들어봤으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 조금 그래도 이미 교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영화를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전에 그래도 스토리는 어쨌든 알고 있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도 영화를 너무 안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아니면 그 영화가 좀 오래된 영화라서 그런가? 잘 모르나? 세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까 아니에요? 매트릭스, 트루먼쇼, 아일랜드. 트루먼쇼.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인셉션. 네, 인셉션. 이런 영화들 정말 명화들이거든요. 꼭 봐야 되고. 매트릭스는 4탄까지 나왔잖아. 네, 근데 4탄 재밌죠. 물론 이제 2, 3탄이 별로 재미는 없어요. 바로 까버려. 1탄만 봐도 돼. 1탄이 진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걸 대학원 다닐 때 봤으니까. 네. 그런 영화들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고, 그 트루먼쇼 같은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고, 충격적인. 그 마지막에 배가 스포하면 안 되나?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이게 벽이 딱 짚어질 때, 하늘이 만져지는 거야. 너무 충격이었는데, 그 하늘을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제 스튜디오가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데아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면, 그 배우 이름 뭐지? 짐 캐리의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데아를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간다라면 진짜와 가짜라는 개념이 잘 안 세워진다면 그런 영화를 통해서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차차 이제 리드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플라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철학이라는 것은 이런 걸 다루는 것이구나. 이성의 세계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습에 불과했고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후에 철학들을 만나게 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예술도 더 이해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0분이나 했어요. 이제 그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앞으로 2주 후에 또 그 2주 후에 남은 우리 1학기 2번의 리드가 남아 있고요. 여러분들 기말 바쁘시겠지만 이런 학과의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과 또 교수님들의 이야기에 귀기를 주시고 학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성모 교수님과 함께한 디방 그리고 애프터 리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말 그냥 무지하게 꼬였다. 기억도 안 나고. 인사도 못했네. 근데 별로 들어온 사람이 네. 없어요. 애프터 리드 때는 듣는다고 채팅을 별로 안 하셨어요. 선생님이 내가 너네 듣고 인사 줄 시간이 없어요. 그랬구나. 써가지고 제가 썼어요.